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곳이 모든 것에서 우수한 때가 있었다고 해요. 변화하지 않고 몇십 년을 지났더니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져 버렸습니다. 세상을 리딩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AI2X의 연구소장 배수미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학부생을 나왔고 MIT에 유학을 가서 석사와 박사를 AI 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 삼성 테크윈에 가서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사업부에서 연구 개발 팀장을 하다가 네이버 클로바에 가서 AI 연구를 하고 한 1년 반 전에 KT에 와서 지금 AI2X의 연구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에 대해서 여기 이미 반은 AI 너무 전문가실 것 같은데 제가 또 AI를 말씀드리려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저한테 처음 AI 경험은 구글이었습니다. AI 최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글의 첫 페이지가 98년도에 맨 처음에 서비스 시작한 저 첫 페이지는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다르게 생겼죠? 근데 제가 그 카이스트 학생일 때 교환학생을 갔어요, 캐나다로. 근데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갔더니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서 배운 거를 이제 시험 문제를 내시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검색해오라고 그러고 조사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구글 엔진을 그때 쓰게 됐죠. 근데 그때가 저한테는 그 AI를 처음 만났던 그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AI 역사가 최근에 AI 뭐 한 3년? AI 좀 익숙해지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맨 처음의 시작은 1956년이에요. 거의 지금 70년이 다 돼가는 겁니다. 존 맥카티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때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이런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당시에는 우리 한 똑똑한 사람들 한 몇 명 모여서 한 여름 동안 한 3개월 동안 하면 인간의 지능 정도는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모였는데 그럴 리가 없죠. 저 때는 컴퓨터도 제대로 없던 때입니다. 컴퓨터도 없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생각한다고 인간의 지능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한 몇십 년이 흘렀는데 그 이후에는 AI의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윈터라고 했는데요. AI 한다고 손들면 뭐 너 나가, 뭐 논문 학회, 뭐 뉴럴 네트워크,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럼 리젝 이거는 받지 마세요. 이럴 정도로 그냥 펀드도 다 끊기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꾸준히 AI를 했던 나라와 기업이 있었어요. 나라는 이제 캐나다가 있었고 기업은 IBM 많이 아실 거예요. 그때 IBM이 97년에 딥블루를 냈던 거 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야 IBM이 체스 챔피언 이겼대. 그래서 야 체스는 쉬워, 바둑은 어렵잖아. 체스는 쉬워, 그건 AI가 할 수 있지. 그랬는데 이제 정확히 20년 후에 바둑도 이겼죠. 그래서 IBM 뭐 캐나다에서 열심히 했었는데 이 2012년에 구글 브레인이 고양이를 정확히 구분을 했다고 이제 신문에 나왔어요. 이 뉴스가 아마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그게 뭐 지금까지 고양이도 몰랐어? 개고양이도 구분 못하던 게 컴퓨터였어? AI였어?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 컴퓨터한테 막 동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컴퓨터가 이게 고양이?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막 아이가 막 좀 기어다니고 막 하다 뭐 물고 빨고 하다 갑자기 엄마? 딱 하는 순간 우리의 천재다. 안 가르쳐줘도 알지 않냐. 그래서 고양이 보면서 고양이? 딱 그러니까 막 그 개발자분들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6년 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우리나라로 왔었잖아요. 저게 평일에 3시에 그 경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글 브레인에서 고양이를 봤을 때는 저는 저게 전철에서 저 뉴스 기사를 읽었는데 이제 나는 나 할 일 없어진가? 문제 다 풀렸나?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AI 할 일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기 딥마인드 알파고에서 바둑 경기를 했을 때는 이제 인간은 할 일이 없는 건가? AI가 바둑까지 잘 두면 나는 무슨 일 하지? 약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후에 그 딥마인드 했던 그 창업자들을 만났어요. 학회 가서. 그래서 우리가 막 같이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이길 줄 몰랐어요. 한국을 날아갈 때까지만 해도 우리 이긴지 지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세 가지가 중요했어요. AI라는 이론. 누가 이제 수학 같은 걸 열심히 했고 데이터가 우리가 어느 순간 디지털 이 필름 카메라 이런 걸 쓰지 않고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던 시기가 왔어요. 그 아이폰이 생기면서 한 2006년, 2003년 그때. 그러니까 갑자기 데이터들이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서버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데이터가 엄청 많아졌죠. 그리고 컴퓨터가 아주 고사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AI가 가능했었는데, 저 맨 위에 보시면 아까 그 고양인데, 그때 16,000개의 컴퓨터를 쓴 거죠. 엄청 많이 썼어요. 그리고 알파고가 참 저거 지고 나서 정말 인간 참 우리가 할 일 뭐지 이랬는데 사실은 엄청 불공평한 게임이었습니다. 그 알파고는 5달 동안 500만 번의 게임을 배웠어요. 근데 인간이 500만 번의 게임을 어떻게 배우나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게임을 돕고, 그리고 그 컴퓨터의 가격이 100억짜리 컴퓨터였어요. 그 앞에 이 세대 이렇게 하나 두고 있을 때 뒤에서 100억짜리 컴퓨터가 막 돌리고 있죠. 그리고 1초에 10만 수를 둘 수 있었다고. 10만 수면 게임 벌써 몇 게임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는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저건 아닌데 약간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 불공평한 게임을 우리가 했는데, 사실 이겼다는 게 저걸 통계를 나중에 보고 나니까 어떻게 이겼지? 그러니까 신의 한 수를 저 돌을 둘 수 있는 확률이 0.007%인가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 이세돌이 그 돌을 딱 놓은 순간 그 별로 바둑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컴퓨터가 난 졌다 이렇게 아예 선포를 했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본 적이 없는 게임인데 이거는 내가 졌다 할 정도로 아주 신의 한 수를 뒀죠. 전 영상을 했었거든요. 연구를. 제가 맨 처음에 그 회사 들어갔을 때만 해도 사람을 인식한다는 건 이런 거였어요. 이 사진을 보면은 검정색이랑 막 하얀색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막 선 보고 뭐 동그라미 찾고, 동그라미는 머리, 뭐 팔다리는 길쭉길쭉. 그러니까 이렇게 앞모습을 사람을 이제 배우고 나면은 옆모습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팔 두 개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팔 두 개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래프 보시면은 2009년에 정확도가 70%가 안 됐어요. 근데 겨우 올렸죠. 겨우 올렸는데 이게 딥러닝이라는 게 AI가 생기면서 완전히 게임이 바뀌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AI, 그 딥러닝이라는 게 생겼을 텐데요. 이 거꾸로 보셔야 돼요. 100에서 산수를 좀 하셔야 되는데 100에서 이걸 빼야 됩니다. 그럼 한 70점 좀 넘죠. 그다음에 뭐 75, 그다음에 뭐 85점 했는데 매년마다 엄청 올라가더니 15년에 96점을 받았어요, AI가. 근데 인간이 96점 정도예요. 95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컴피티션은 이제 의미가 없네? 이렇게 할 정도였고요. 이게 제가 했던 연구입니다. 이게 저의 라스트 네임인데, 저 2006년에 제가 낸 페이퍼인데, 저는 그 사진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입력 사진, 그리고 이거 앤셀 아담스라는 유명한 사진 작가 사진이거든요. 요렇게 만들어줘 하면 저렇게 만들어줬는데, 저도 원래는 반고흐 하고 싶었어요. 반고흐 하고 싶었고, 마네, 모네, 르누아르, 세잔느 하고 싶었는데, 저건 제가 머리로 수식을 만든 거거든요. 안 나오더라고요. 반고 몇 번을 돌려야 돼. 이거 수식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정확히 10년 뒤에 할 수 있게 됐죠. 별이 빛나는 밤에 이제 스타일로 사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 엄청 좋아졌죠. 맨 처음에 그 시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애플에서 시리 나왔을 때 저게 거의 그 놀림의 대상이었어요. 자, 말해봐. 얘가 이해하나 봐봐. 너 영어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그러면 너무 못 이해하니까. 근데 저 때부터 아마 애플은 준비를 했을 거예요. 음성에 대한 그 준비를. 그리고 아마존이 에코라는 스피커 내놨을 때 사람들 되게 당황했죠. 스피커? 집에 스피커 모두 다 있는데 웬 스피커? 근데 이 이후에 아마존은 많은 판매 요청이, 구매들이 저 스피커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구글도 스피커 내놓고, 이제 KT, 우리나라는 KT, SK, 카카오, 네이버 스피커 엄청 많죠. 그리고 이게 최근인데, 아까 그 고양이 알아봤을 때가 2012년, 그 다음에 바둑도 쓸 때가 2016년인데요.
2019년부터 정말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는데 GPT-2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 시를 이게 AI가 쓴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을이 오면 바람이 잎사귀에 정갈하게 흔들린다. 달과 별을 만나는 이 소리는 날이 갈수록 그리움으로 몸집을 불린다. 캄캄한 밤하늘에 허공에 떠있는 연인이 손에 잡힐 듯하다. 너무 잘 썼잖아요. 이거 성균관대 101장에서 상을 받았나 그랬다고 해요. 근데 요거 트레이닝 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서 와 5천만 원? 5천만 원 좀 비싼가? 그런데 1년 뒤에 GPT-3를 발표했는데 학습하는데 50억이 들었대요. 50억이 들었더니 이런 문장을 써낼 수가 있었어요. After 2 days of intense debate, the United Methodist Church. 이거 철치에 대한 내용이었네요. 네. 영어를 너무 잘 써요. 이 고급진 이런 문법과 단어들 완전 너무 잘 쓰죠. 네, 이제 뭐 이거 사람이 썼냐, AI가 썼냐 하면은 모르겠는데 이거 사람이 쓴 건가? 내가 썼나? 네가 썼나? 그럴 정도로.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달리가 나왔어요. 이게 2020년, 이게 2021년. 달리가 나왔는데 사실 올해 달리 2도 나왔죠? 달리가 나왔는데 이렇게 아보카도 닮은 의자 이미지 만들어줘. 아보카도 닮은 의자 같지 않나요? 그 다음에 하프로 만들어진 상상의 달팽이. 요 그림 때문에 얘가 달립니다. 이 화가가 달리거든요. 요렇게 하프한 화가 이름이 달리예요. 근데 요게 검색한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영상을 이미지를 찾아낸 게 아니라 한 픽셀 한 픽셀 AI가 그린 거예요. 너무 놀랍죠? 네, 그래서 지금 뭐 AI는 정말 일상으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좀 키였는데요. 이 시대는 지금 기술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세대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학문의 분야들도 있고, 뭐 이과, 문과, 뭐 너는 물리, 나는 화학, 나는 생물, 너는 컴퓨터 사이언스, 나는 전자, 이렇게 구분하던 시대가 이제 더 이상 네,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모든 것이 섞이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국가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개인의 경쟁력 결정하고 있고요. 네, 제가 몇 가지 예를 좋아하는 예인데,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도 있고 한국엔 좀 없죠. 유명한 오토바이인데 예전에는 주문해서 수령까지가 18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너무 오래 걸리죠.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유명했던데 그게 2주로 줄였어요. 가능했던 것은 재고 관리나 사용자가 무엇을 구매할지 예측하는 것이나 모든 프로세스를 단순화해서 이거를 네, 최적화시킬 수 있었죠. 그리고 도미노 피자라는 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지만 미국에서도 아주 독보적인 피자 회사였는데 너무 피자 회사들이 많아지니까 이러다 망하나 했어요. 그때 과감히 도미노 피자가 모바일, 그 다음에 로봇 배송 이런 걸 다 도입했어요. 그래서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은 한 5년 전쯤 도미노 피자 주식이 엄청 많이 올랐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기업으로서 피자 회사인 줄 알았는데 디지털 기업이에요. 이렇게 올라간 경우가 있고, 디즈니랜드는 뭐 워낙 유명한 회사인데 디즈니도 워낙 혁신적인 회사인데 이 디즈니랜드가 얼마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아직도 노력 중이냐면 이제 그 아이들이 밴드를 차고 들어가잖아요. 그걸 다 이제 위치 추적을 하고 데이터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들이 이제 그 퍼레이드를, 저도 왜 퍼레이드 이렇게 열심히 하나 했더니 아이들이 퍼레이드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퍼레이드 언제 시작해요? 그러면 6시에 시작합니다. 그냥 어디도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정문에 있어도 6시래, 후문에 있어도 6시래. 근데 이제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제 가능했죠. 네, 지금 고객님이 서 계신 그 위치에서는 5시 38분에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디지털화가 가능했으니까. 로케이션이 다 알잖아요. 더 세밀해진 거는 생일잔치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생일일 때 이런 데 꼭 가져야 되는데
생일인 아이가 그걸 찼어요. 팔찌를. 그러면 생일인 아이가 여기 서 있다. 그럼 지나가던 엘사가 헬로 뭐 헬로 데이지 해피 birthday 이렇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엘사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해피 birthday라고 해주는 거야. 그만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개인화, 혁신이 네, 상상이 네, 끝이죠. 네, 그리고 뭐 요즘 CES 그 세계 3대 전시가 이제 CES, 뭐 MWC 뭐 이런 전시들이 있는데 CES는 원래는 가전 전시회였어요. 그리고 MWC는 원래 모바일 전시회였는데 이제는 모바일과 가전의 경계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CES를 가나 모바일을 가나 내가 자동차 전시를 왔나 로봇 전시를 왔나 내가 AI 전시를 왔나 디지털 헬스를 왔는지 바이오를 왔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CES 이제 제가 갔을 때 로봇을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휴먼 인터랙션을 하는 로봇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미션,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는 이런 로봇들도 이제는 정말 일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많은 전시를 했었는데 특히 디지털 휴먼 쪽도 많이 했어요. 뭐 네,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디지털 휴먼이라는 것을 또 많이 이제 전시를 하셨는데 네, 디지털 휴먼이라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워낙 그 문화적으로나 그 트렌드적으로 많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로지, 신한의 그 CF 보시면 로지 많이 등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인플루언서들이 생기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더 이제 원하는 거는 뭔가 어시스턴트, 나를 좀 더 알고 이제 영화 허 보면은 정말 나의 친구고 나를 알고 나와 어제의 대화를 기억하고 약간 연인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지털 휴먼의 또 발전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디지털 휴먼이 가능했던 거는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 AI로 만드는 기술 해서 이제 뭐 고객 대응, 개인 비서, 헬스케어, 교사, 키오스크 뭐 다 디지털 휴먼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근데 메타버스는 그래서 메타, 버스, 우주, 세계를 초월하는 거고 뭐 데피니션 뭐 정의를 보시면은 뭐 가상, 공간, 물리적 뭐 이런 단어들로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2006년에 메타버스 로드맵이라는 게 발표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웹 때문에 발표가 됐었는데 이 메타버스 유형을 그때 4가지로 나눴습니다.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라이프 로깅, 버추얼 월드, 미러 월드 이렇게 나눴는데 보시면은 이제는 뭔가 이게 느낌들이 오는데 2006년은 15년 전이에요. 사실 15년 전에 이런 라이프 로깅, 버추얼 월드,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미러 월드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은 당연한 것들이 그 당시는 당연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라이프 로깅은 우리가 정말 많은 정보들을 지금 캡처하고 계세요. 뭐 시계도 차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사진도 남기고 글도 남기듯이. 그리고 버추얼 월드는 좀 게임적인 요소가 많죠. 미러 월드는 우리가 특히 코로나가 되면서 뭐 오피스도 디지털로 가고 주문 배민으로 주문하고 뭐 에어비앤비 뭐 당근마켓 이런 것들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포켓몬고는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이 사용한 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 유형들이 다양하고요. 하지만 이 메타버스가 가능했던 이유는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세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제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G세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나이로 나눠질 수도 있는데 이 세대들은 겪은 디바이스의 수가 달라요. 베이비붐 세대는 태어나서 막 놀다 보니까 제기차기하고 뭐 했더니 갑자기 집안에 TV가 들어온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X세대는 막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집에 컴퓨터가 들어와서 컴퓨터로 게임도 하고 뭐 채팅도 하고 천리안도 하고 이런 세대가 X세대고 밀레니얼 세대예요. 밀레니얼 세대는 TV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손 안에 스마트폰이 이런 세대고 G세대는 태어났더니 TV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나한테 스마트폰 유튜브 뭐 뽀로로 보라고 그러고 그다음 갑자기 가끔 VR도 쓰고 이런 세대가 G세대입니다. 이 MZ세대는 원 퍼슨 멀티 페르소나가 익숙한 세대예요.
자꾸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뭐 페이스북도 로그인, 트위터도 로그인, 인스타도 로그인, 네, 다 로그인을 하죠. 로그인을 했을 때 다 다른 사람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들한테는 현실에서 만나는 친구와 가상에서 만나는 친구가 동급이에요. 좀 낯설죠?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네. 뭐 가상 공연, 팬사인회 이거 화제가 됐었고, 아까 말씀드린 포트나이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좀 이상하죠? 전투복 입고 막 전투복을 입었는데 춤을 춰요. 이것이 무슨 일인가 했는데 BTS가 포트나이트에서 다이너마이트를 동시에 공개를 했어요. 5, 4, 3, 2, 1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물리적 세상에 공개될 때 포트나이트에서 동시에 공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 전투복을 입은 사람들이 다이너마이트 춤을 돈을 내면은 추게 할 수가 있어요. 8,000원 정도 되면은. 이게 무슨 일인가. 전투복 입은 내 아바타가 다이너마이트 춤을 추는 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도 맨 처음에 음악을 샀던 게 저는 싸이월드였던 것 같아요. 싸이월드 도토리 주고서 음악을 사던 그런 시대인데 춤을 사는 시대가 됐죠. 그리고 뭐 블랙핑크 제페토에서 활동을 했을 때 화제가 됐던 게 블랙핑크가 팬 사인을 했는데 4,600만 명의 팬이랑 사인을 했습니다. 이거 하루에 몇 명한테 사인할 수 있을까요? 4,600만 명한테 사인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약간 디지털의 힘입니다. 그리고 뭐 루이비통, 구찌 뭐 다들 어떻게든지 이제 MZ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메타버스 속에 들어가는데, 맨 처음에 이런 구찌나 나이키, 아디다스가 만들어진 것들은 뭐 1,000원, 뭐 몇백 원, 몇천 원짜리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구찌가 500만 원짜리 가방을 내놨습니다. 희소한 500만 원짜리. 근데 그거를 사요.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싶죠. 네, 그리고 뭐 가상부동산, 이 얼스2도 지금 만들어진 한 1년 반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집값이 땅값이 엄청 올라왔습니다. 저기 한 청와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40만 원이었나 봐요. 근데 그것도 참 그 디지털 땅을 140만 원 준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지금은 그 땅이 한 2,400만 원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1년 지나면 한 10배 오르는 거예요, 디지털 땅값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 열풍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고, 이 NFT도 엄청나게 화제였죠. 머스크 아내가 20분 동안 JPG 그 파일을 팔았는데 65억 원을 벌었어요. 저게 한 장은 아니고 10장을 팔았는데 10개 다른 작품. 저것도 뭐야, 돈을 저렇게. 네, 디지털 아티스트 비풀은 780억 원짜리 그림을 뭐 팔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780억 원의 가치를 했던 거는 이 사람이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뭘로 유명했냐면 매일 하나 이상의 그림을 그리는 걸 유명했어요. 그래서 5,000일 동안 매일마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게 한 13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JPG로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780억에 팔렸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제 핵심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을 몇 개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결국에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 디지털 휴먼, 내가 디지털화 되는 거, 그리고 물리적인 어떤 물건이 디지털화 되는 거, 그리고 시간, 공간들이 디지털화 되는 것은 디지털 대전환의 이제 결정체인 거죠, 메타버스가. 네. 여기는 저 가상 드레스는 1,000만 원이었더라고요. 이거를 산단 말이죠. 그다음에 나이키는 아예 이런 가상 그 디지털 운동화를 아예 파는 라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키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전에는 뭐 디자이너예요 그러면은 너 제품 디자이너야, 웹 디자이너야, 뭐 이렇게 했는데 너 디자이너 그럼 너 가상 물건 디자이너야, 실제 신는 운동화, 물리적 운동화 디자이너야, 디지털 운동화 디자이너, 이렇게 물을 정도로 아무튼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NFT 이번에 CES도 3가지의 카테고리를 새로 넣었어요. 하나가 스페이스, 오늘 누리호 성공
발사 성공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푸드텍. 지금 식량난이 지금 심각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NFT를 넣었어요. 그만큼 이런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가상 경제 속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아주 진지하게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AI를 하고 이제 메타버스를 하긴 하는데 AI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네블링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뭐 그래서 얼굴 사진 찍으면은 얼굴 이렇게 생겼는데 아이디 이름 탁탁 나오죠. 배순민 다 이렇게 나오고 뭐 자동차 지나가면 번호판 인식되고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인 우리는 이제 원소 원자의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걸 다 바이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인덱스 숫자로. 그렇게 AI가 많이 쓰이고 있고 그것들이 다 디지털 에셋이 됐을 때 메타버스에서는 그것을 통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화돼서 데이터가 되는 거 그리고 메타버스가 되는 거 이런 선순환을 누가 만들어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때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곳이 모든 것에서 우수한 때가 있었다고 해요. 뭐 한 200년 전, 100년 전, 몇십 년 전에 교육을 받아도 뭐 물자를 나눠주는 것도 뭐 사회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것도 교회가 모든 것에 앞서가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변화하지 않고 몇십 년을 지났더니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와 실생활과는 너무 동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나서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되는데 저는 교회가 물론 한쪽에는 성경을 들어야겠지만 한쪽에는 신문도 들고 컴퓨터도 들고 이런 지식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교회 안에 훌륭한 자원들이 있고 인력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정말 네트워크를 해서 더욱더 서로를 잘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세상의 리더들이 더욱더 많은 크리스천이 돼야 되고 크리스천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뭐 제가 신앙적인 거를 뭐 많이 섞지는 않아도 이런 이제 세상을 리딩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